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오다 가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바로 베트남 전쟁의 허와실, 옛날 월남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적화 통일된 이야기를 이제 사례로 소재로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옛날 남베트남 즉 월남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동질감이 들게 만듭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북쪽은 빨갱이, 남쪽은 민주주의를 하다가 이 북쪽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적화통일은 안 됐지만 당시에 월남은 적화통일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례를 보면서 어이씨 우리나라도 까딱하면 저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이 베트남 적화통일의 이야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은 인구의 0.25%에서 많아봤자 0.5%밖에 안 되는 종북 세력들이 남베트남 전역을 뒤흔들었고 그 종북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 월남이 무너졌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월남의 패망과 같은 그러한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종북 세력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종북 세력을 경계하지 말자는 거냐? 베트남이 망한 게 종북 세력 때문이 아니란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월남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패망을 하고 적화 통일에 이른 것에는 단지 종북 세력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이유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당연히 보수 우파의 진영에 속해 있지만 딱히 그렇게 진영 논리에 휩싸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이라 해도 저는 그 허와씨를 분별해서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합니다. 이 베트남 적화 통일에 대해서도 한 90% 정도는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을 얘기겠지만 나머지 10%는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 라는 조금의 약간 의아함, 반전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 작금의 세태는 언론을 믿느니 유튜브를 믿어요. 뉴스를 보기보단 단톡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니스프리를 애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요새는 이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만 그 조국이라는 놈이 나왔죠. 이러한 깨어있으신 분들이 이심점심 불림문자 이구동성으로 불철주야 주야장천 걱정하고 계시는 거 바로 적화통일입니다. 한반도의 모든 바다와 하천에 적조가 끼는 것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게 이 적화통일인데 의미인즉슨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조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을 위하지도 않는 공화국을 가장한 왕국을 참칭한 반국가 조직 폭력 집단에게 패망하여 정복당한 걸 뜻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놈들한테요. 지금으로부터 그건 57년 전 괴수 김일성에 의해 한번 시도되었다가 57년 전인가? 2년 지났으니까 59년이군요. 이 글을 2017년에 썼거든요. 피똥을 싸고 실패했죠. 김일성이가. 그 후 지금까지 북괴는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리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 온갖 수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으로 갈리어 각축을 벌이다가 통일된 예는 여기저기 있는데 유럽에선 동독과 서독이 대립하다가 자유진영의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했어요. 중동에서는 예멘이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북예멘이 남예멘 공산정권을 무력으로 개발살려고 통일했습니다. 부럽네요. 아시아에서는 자유진영의 승률이 좀 시큰둥해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을 타이완으로 축출하여 적화통일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륙의 공산화를 이뤘습니다. 베트남도 월맨과 월남으로 갈리 혈전을 벌이다가 1975년에 북베트남에 의해 적화통일됐죠.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마지막 베트남의 사례가 4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예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언뜻 보기에 당시의 남북 베트남의 상황과 현재 남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아다리가 맞게 들어가거든요. 얼핏 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월남 정부와 비슷하게 부정부패를 하는 것 같고, 국군도 당시의 월남군처럼 장비는 뻔지르르한데 왠지 군기가 없고 해이하고 미군만 없으면 허약할 것 같고, 국민들도 당시 월남 국민들처럼 안보관과 국가관이 박약하고 종북 세력들과 좌빨들이 하루가 멀다고 깽판을 부리고, 월남 패방 당시 월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사로 근무하다 미처 탈출하지 못해 북베트남군에 체포되어 5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신 이대용 장군께서도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한지라 더더욱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1975년에 남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더 건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자, 베트남 적화통일의 역사를 짚어보며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와 대조하여 적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베트남이란 나라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이라 그러면 공산진영 월맹과 자유진영 월남으로 갈려져 싸우다 적화통일 당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째고 짜려고 할 수 없다는 게 한 나라의 역사란 겁니다. 베트남은 원래 짬짬이 중국의 침략과 압제를 받았어요. 그에 대한 저항과 독립을 거듭하며 명맥을 이어오던 작지만 깡다구 있는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근대에 들어서서 베트남은 왕위 계승 다툼에 빠졌어요.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던 프랑스의 도움으로 구엔 왕조가 집권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프랑스와 어느 정도 우호한 관계였지만 구엔 왕조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처형하는 등 옛날에 우리나라 흥선대원 군대처럼 강경 모드로 나오자 프랑스가 이제 기독교인 보호를 구실로 개입하여 마침내 베트남을 프랑스의 식민지로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인 양료에서 졌으면 베트남 꼴 됐을지 몰라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자 꽁 대신 닭이라고 베트남을 점령한 프랑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본국이 독일에게 패망했습니다. 식민지를 관리할 겨를이 없어요. 이때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연합체를 수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독립동맹, 줄여서 베트민, 그쪽 현지 말입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한자로 월맹입니다. 베트남이 한자로 쓰면 월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독립동맹 줄여서 월맹인 거예요. 흔히 월맹과 월남이라 할 때 그 월맹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1941년에 수입된 월맹은 당시 지하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높았던 구엔 타트탄을 지도자로 옹립하는데, 구엔 타트탄이라고 하면 모르겠죠. 호치민이라고 하면 다 알겠죠. 이 당시에는 지하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가명 한두 개 정도는 뭐 기분이었습니다. 1929년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호치민 바로 여기 제일 윗줄 제일 오른쪽이 바로 이제 여기 머리 그 올백으로 싹 넘기고 여기 더듬이 하나 딱 내리고 있는 제가 호치민입니다. 맨 윗줄 오른쪽이 나비 넥타이. 맨 앞줄 가운데에서 앞사람 어깨에 팔 올리고 있는 나비 넥타이가 누구냐? 남로당 수계 박헌영입니다. 둘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팔짱 끼고 있는 참 튼튼하게 생긴 아줌마가 박헌영 마누라 주세죽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대학이라 하면 세계 빨갱이 두목 직무연수원입니다. 언제더라?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보시면은 그 북한군 그 대장이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 그 이정재랑 술 마시면서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범수가 그 이정재랑 술 마시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유학하던 시절에 미치뽀뽀 교수는 나의 우상이었어 막 그러잖아요. 그 학교가 여기라니까요. 1945년 3월에 일본군의 베트남 침공으로 프랑스군이 쫓겨났어요. 당시 베트남 황제가 바오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붙어서 계속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에 일본이 패망하자 마침내 월맹은 총공격에 들어갔어요. 8월 23일 우리나라 광복절이 8월 15일에서 8일 후인 8월 23일에 수도 하노이가 함락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옛날에 이제 월남전 때는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원래 하노이가 왕정 시대부터 베트남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월맹이 수도 하노이를 함락시키고 황제로부터 국세와 왕검을 넘겨받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먼저 수립했어요. 그러나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자 다시 옛 식민지를 되찾겠다고 들어온 프랑스는 호치민의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1946년 프랑스와 월맹 간의 1차 월남전이 발발합니다. 호치민에게 정권을 이양한 전 황제 바오다이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의 최고 고문으로 이제 명예직 임명이 됐다가 이제 영국으로 망명했죠. 1949년에 귀국해서 남부 베트남의 코친 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괴뢰 정권인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 원수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바오다이 황제는 옛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와 비슷한 그런 포지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1954년에 자기가 임명한 총리인 고딘 디엠에게 축출되어 다시 프랑스로 망명했죠. 이러는 사이 프랑스와 월맹의 전쟁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의 대패로 월맹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마침내 프랑스의 식민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겼다고 하지만 1946년에서 54년까지 전쟁에서 프랑스군 17만 명, 월맹군 51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프랑스는 강화 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떠났는데 협정 내용이 즉선 북이 17도선을 기점으로 하여 북베트남은 호치민의 월맹이 통치하고 남베트남은 바오다이 정부가 다스리며 2년 후인 1956년에 총선거로 통일한다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강화 협정이 맺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 바오다이 정부가 무너졌어요. 고딘 디엠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1955년 고딘 디엠 대통령은 총선거 약속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베트남 공화국 정부를 선포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월맹과 월남, 일명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분단된 사연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남한 북한 만들어진 상황하고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총선거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괴뢰 정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부터 독립전쟁을 벌이며 싸운 일이 누구냐? 호치민을 비롯한 월맹이었어요. 1945년에 수도 하노이를 탈환하고 이제 황제로부터 정권을 정식으로 이양받았기 때문에 호치민과 그 월맹 정권이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정통성 있는 정부였단 말입니다. 프랑스군이 다시 베트남에 개입하여 억지로 17도선을 끊어놓고 수립한 남베트남 정권은 민중들에게서 그야말로 외세의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북한 상황은 틀려요. 호치민의 공산정권에 국가의 정통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비유해보면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한 후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치권을 장악하여 다스리는데 38도 이남지역은 조선 총독부와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 괴뢰 정권이 다스리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게다가 2년 후에 남북이 총선거를 하여 국가를 통일시키라는데 그 괴뢰 정권이 총선거를 거부하여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해버린 거죠. 과연 이런 경우에 민심이 어느 쪽을 향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확고한 정통성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월남 정부에 비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만리장성 같은 얘기를 서두에 늘어놓는 이유가 뭐이? 이런 배경을 미리 알아야 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당시 베트남 국민들에게 월맹과 월남의 대결은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립이 아니라 민족 독립 세력과 외세 앞잡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그랬어요. 비단 정권만이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베트남군 일명 월남군은 1949년에 프랑스군이 베트남인으로 편성된 부대를 육성하면서 창건됐죠. 1952년에 베트남인 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30만 대군까지 양성을 했지만은 정권 자체가 괴뢰 정권이잖아요. 월남군 또한 민중들에게는 거의 식민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군대의 기강도 바닥을 쳤고 프랑스군을 도와서 월맹군과 싸우러 나갔다가 중대 단위로 투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요. 근본부터가 대한제국국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을 계승한 확고한 정통성을 가진 군대입니다. 월남군과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국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 국가의 정통성이라는 거 졸라게 중요해요. 국민들에게 있어
나 조국 내 나라라는 인식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뭐이? 바로 정통성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정치파이나 관료들이 하는 짓이 미워도 비판은 하고 들어 욕은 할지언정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경우는 종북 세력이 아니고서야 정말 없는데, 이 당시 남베트남 국민들은 아예 남베트남 공화국이 자기들의 나라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정통성도 없는 외세의 앞잡이였고 없어져야 마땅할 괴뢰 정권이 아니었답니까? 이게 남베트남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6.25 전쟁이 벌어지자 개전 당시 10만이었던 육군이 70만 대군으로 증강될 정도로 앞다투어 군에 지원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총 들고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고요. 근데 남베트남 국민들 어떻게 했어요? 공산군이 침공해 와도 유유자적 하다가 고대로 다 패망당했잖아. 자, 다시 본론으로. 1954년에 프랑스를 격파하고 호쾌한 승리를 거뒀죠. 오매불망 2년 후에 있을 총선거를 기다리며 목을 쭉 빼고 있던 북베트남의 뒷목을 후려치는 통수가 있었으니 바로 고딘디엠 대통령의 총선거 거부 및 단독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살다 공산당도 통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월남 대통령 고딘디엠, 사실 고딘디엠은 영어식 발음이고 실제 현지 발음은 응오딘지엠입니다. 한자로 쓰면 오정염이에요. 이 고딘디엠 대통령은 괴뢰 정권으로 여겨지는 월남 정부에서 그나마 내세울 만한 위인이었어. 본래 황제 정권 시절의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식민 정권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망명생활을 하다가 바오다이 황제에 의해 총리로 기용된 인물로 독신의 청렴한 관료 그리고 강직한 독립운동가, 월맥에서도 명망이 높았습니다. 호치민도 고딘디엠에게 총선거로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된 베트남 공화국의 수상이 되어달라고 청했죠. 수상이면 넘버 2예요. 넘버 2. 예? 단순히 친미, 괴뢰, 독재자로만 알려져 있는 고딘디엠의 굉장히 의외의 진면목입니다.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양쪽 다 인기를 얻기란 쉬운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당대의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 일례로요.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당이 먼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수립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을 때 그 정권의 주석으로 박헌영이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옹립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 박헌영의 위상은 김일성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넘사벽이었는데, 그런 박헌영조차 자기가 수립한 정권에 자기가 앉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안치했던 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인데 그걸 받아들일 턱이 없잖아. 거절하셨고 뒤이어 미군정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은 해체당합니다. 어쨌든 고딘디엠 대통령이 총선거를 거부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총선거를 하면 호치민과 월맹 정권이 압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 고딘디엠은 총선거를 파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남베트남 정권을 수립한 후에 북베트남과 완전히 결별하고 독자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안정되기란 빠지기 어렵습니다. 수립 당시에 선천적 정통성이 없다면 정권을 수립한 후 국민들을 등따sup고 배부르게 하여 후천적 정통성이라고도 얻어야만 돼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고딘디엠은 좀 별무신통했어요. 토지개혁과 갖가지 사회개혁, 경제개혁에서 실패가 잦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부정선거는 물론 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죠.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갇힌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본인은 독신이었지만 동생인 고딘누와 기타 척족들이 그야말로 남베트남을 들어먹었고, 그 부정부패와 족벌 경영은 과거 중국 국민당 정권의 장개석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90%가 불교 신자인데 고딘디엠 본인이 카톨릭 신자라고 해서 불교 신자들을 차별하고 카톨릭 신자들을 등용해버린 것은 애교로 봐줄 만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거의 구한말 민씨 척족들에 비일만 했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민비가 일본 손에 죽는 바람에 신의 한수로 묻혔지만, 평생 깽판치고 마지막에 죽을 자리 잘 만나 그 모든 악행이 파묻힌 참으로 운수 대통의 여걸이 바로 명성황후라 불리는 민비입니다.
가뜩이나 정통성도 없는 정권이 부정부패에 강압 통치를 하니 이건 뭐 울고 싶은 놈 쌍싸대기 날려줍니다. 도처에서 고딘 DM 정권에 반대하는 일대 출사표가 줄을 이었고 마침내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트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우파 계열에서 얘기하는 월남전 관련 연구에서는 고딘 DM 대통령 시절의 월남군은 베트콩 및 공산군과 용감하게 싸워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러지요. 본 게시탐 중에 추리로는 그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베트남 만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월맹의 결성부터 적화통일까지 모두 분석해놓은 참 양질의 월남전 연구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고딘 DM 정권 시절의 부분을 보면 베트콩 및 월맹군과 전투를 벌인 사례가 그 정권 시절에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당시에 월남군이 잘 싸워서 모두 물리쳤기에 요 시기에 전쟁이 없이 조용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는 아직 베트콩이나 월맹군이나 전부 본격적인 전쟁 없이 내실을 다져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남베트남이 베트콩과의 내전에 돌입하고 월맹군이 지원하여 싸움이 벌어진 건 고딘 DM 정권 말기 및 고딘 DM이 죽고 남베트남이 혼란에 빠진 1963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고딘 DM 정권은 1954년에서 1963년까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절이 50년대였죠. 국민들은 촛불 시위를 방불케 하는 반정부 데모를 벌이고 승려들이 분신자살을 하는데 영분이라는 양반은 죽놈 하나 바베큐 된 게 뭐 그리 대단하냐는 참으로 기절 초풍할 개드립을 쳐대니 이거 뭐 죽여달라고 목을 내미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각하여 저 고초를 당한 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최서원 여사의 딸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 영부인 쩔레수원의 중놈 바베큐 드립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망언이자 개소리였죠. 고딘 DM이 독신인데 뭔 영부인이냐고요? 버스트 레이디는 있었습니다. 고딘 DM은 동생인 고딘 누의 부인, 즉 자기의 제수를 공식 석상에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대신하겠어요. 이제는 미국에서도 더 이상 고딘 DM 정권을 두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1963년 두옹 반민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군인들이 미국의 묵인 및 협조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고딘 DM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9년간의 고딘 DM 정권은 막을 내렸죠. 훗날 밝혀지기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이 고딘 DM을 처리한 쿠데타를 용인한 건 맞지만 묵인한 거는 맞지만 이 쿠데타를 뒤에 일으키도록 뒤에서 비선 실세 노릇을 한 놈이 팜곡타오 대령이라고 하는 월남군 내에 있는 공산 첩자였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잡혀 죽는데 와우 쳐 맞다가 불알이 깨져서 죽었대요. 정의구현 지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1963년에 고딘 DM 정권이 막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1960년에 쿠데타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62년에는 공군 조종사들이 그 대통령궁을 폭격하기도 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할 건 없었다니까. 헌데 이렇게 됐으면 뭔가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더 개판이었습니다. 두옹 반민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 잡고 얼마 되지도 않아 구엔 칸 장군이 쿠데타로 엎었어요. 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냐. 구엔 칸 장군이 양보해서 민정 이양을 하려 들자 카톨릭 극우파 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 빨리 민정으로 복귀해라 해서 이제 후옹을 수상으로 한 민정이 수립됐지만 한 달 반 만에 또 극우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엎었어. 다음 날 다시 역쿠데타가 벌어졌어요. 다시 람밭판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역쿠데타로 뒤집히고 판각수 수반을 중심으로 한 민정이 수립됐다가 다시 쿠데타로 뒤집히고 민정이라고 하는 건 문민정부 즉 군사정권이 아니라 그 민간인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부 월남의 수비를 맡은 1군 단장 구엔 찬티 장군이 자기의 보직 해임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등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기똥찬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돈의 카오스죠.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차라리 고딘 DM 그대로 쓸 걸 하고 엄청 후회했다니까.
이런 사항은 1965년에 구엔 반 티우 대통령과 구엔 카오키 수상의 연립 정권이 수립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단 안정돼요. 근데 생각해봐. 고딘댐이 죽은 게 63년입니다. 근데 65년에야 조용해졌다면 2년 동안은 나라가 이제 개판된 겁니다. 이거는 미친 거라니까? 이러는 사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뭘 하고 있었냐? 북베트남은 월맹 공산 정권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여 반대파를 싹쓸이 숙청하여 일당 독재로 판을 깔아뒀습니다. 북베트남이 본격적으로 베트콩을 도와 남베트남으로 출병하는 게 1964년부터죠. 그러니 이 시점까지는 내실을 엄청나게 잘 다져둔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은 1965년에야 돼서야 이거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의 뭐 기선제압을 당한 거지. 베트콩은 고딘 디엠이 죽자마자 본격적으로 월남군과의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마침내 1963년 엇박 전투에서 베트콩 중대가 월남군 연대를 쳐 부수고 승리하여 위세를 떨쳤습니다. 고딘 디엠 사후 1년 만인 1964년에 수도 사이공 전방의 동호이 전투에서 남베트남군 1개 사단을 전멸시키는 압승을 거두게 이르렀죠. 이 와중에도 사이공에서는 월남군이 지들끼리 총질하며 쿠데타를 벌였으니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베트남 전쟁은 1964년 최대 65년 초중반에는 베트콩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하던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고 통킹만 사건 등을 이유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죠. 이것은 숨이 끊어져가는 월남 정권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월남 정부는 요때 망했어야 정상이었어요. 1965년 처음으로 미 지상군이 파병됐습니다. 이아들랑 계곡 전투에서 헤럴드 무어 중령이 이끄는 미 공수대대가 월맹군과 베트콩 연대를 전멸시키며 월남전의 첫 개막전이자 미군의 데뷔전을 압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전투를 영화화한 작품이 위워 솔저스죠. 처음 맞닥뜨린 미군과 전투에서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압도적인 쪽수로 괴멸시켜서 개발사를 내서 사기를 꺾자 했는데 미군 한 개 대대한테 월맹군 한 개 연대가 전멸당했다. 오미 선사님 이게 아닌데 싶어서 월맹군과 베트콩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도 남베트남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았어요. 총룡부대와 맹호부대를 비롯한 5만 명의 최정예 부대를 파병하여 월남을 도와 월맹군 및 베트콩과 혈전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월남전은 이제 국제급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됐죠. 1967년에 이르면 월남군 72만 명과 미군 51만 명, 국군 5만 명이 월맹군 및 베트콩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전투는 사실 미군과 국군이 거의 다 했습니다. 월남군은 사이공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에만 침을 흘렸죠.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군력, 헬리콥터, 장갑차 등 우수한 기계화 부대의 기동 전술에 월맹군과 베트콩은 전면전에서 맥을 못 추고 판판이 깨졌습니다. 또한 국군의 깡다구와 투혼의 정글과 산악전에서도 월맹군과 베트콩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흔히 월맹군과 베트콩이 정글에서 매복하여 기습하는 것에는 국군과 미군이 고전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시가전이든 정글전이든 산악전이든 고지전이든 월맹군과 베트콩은 연전 연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군과 국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남전 통틀어 미군 전사자가 5만 8천 명이요. 국군 전사자가 5천 명 있는데 5천 명이 좀 안 돼요. 4,960명이야 그렇습니다. 월맹군과 베트콩 전사자가 110만 명이고 부상자가 60만 명입니다. 총 사상자가 170만 명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아니 갖다 밟힌 겁니다. 그냥 지근지근 밟힌 거예요. 이거는. 짜빈동 전투 같은 경우는 정말 작살납니다. 월맹군이 일부러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서 이제 국군을 격파해서 사기를 떠들으려고. 근데 앞서 이제 위워 솔저스 그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더욱 쪽수를 압도적으로 하자 해서 국군 한 대 중대가 지키는 거를 월맹 그러니까 삿갓 쓰고 있는 베트콩이 아니라 월맹 정규군 두 개 연대로 기습을 했습니다. 근데 국군의 중대 전술기지의 방어력이 아주 상상을 초월했죠.
월맹군 2개 연대가 국군 1개 중대에게 박살이 나서 퇴각해버렸습니다. 아니 40대 1인데 깨졌다니까요? 2개 연대면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돼요. 1개 중대 끼켜야 뭐 150명 좀 되잖아요. 이 완전히 미친 거지 이거는. 이 전투 이후에 월맹은 한국군과의 교전을 최대한 회피해라 이겁니다. 그냥 한국군이 오면은 그냥 째라, 그냥 토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투 이외에도 모든 전투에서 월맹군과 국군의 전사자 비율은 최소 15대 1이었습니다. 국군 1명을 죽이려면 월맹군 15명이 죽어야 된다니까. 짜잔, 청룡 짜빈둥 전투. 어떻습니까? 1971년 12월 1일 기사입니다. 총쏠 틈이 없어 사부로 6탄전 1개 중대로 2개 연대 격퇴. 와, 해병대의 투혼이 엄청나죠? 근데 아니 이렇게 전투에서는 뭐 연전 연승 거의 진짜 다 이기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나냐?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뭐 과거 6.25 전쟁에서 38도선 이북으로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을 맞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 측이 17도선 이북의 북베트남 본진을 공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폭격은 되는데 지상군이 북진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월맹군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뭐시기 그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남베트남으로 넘어와서 침공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넘어온 놈들을 치는 것만 되고 정작 그 본진은 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가 다 남베트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군과 미군이 지키고 있는 구역으로 침투해오는 베트콩과 월맹군을 찾아 경멸하는 탐색과 경멸 이렇게만 전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애시당초부터 월남이나 미국이나 국군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진을 갈아마셔야 이기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남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더해가고 월남군은 또 조국이래 국가 방위는 팽개친 채 정치권의 향배에만 귀를 기울이며 월남 국민들도 이놈의 나라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지라고 잡아냈네. 동맹국이라도 이거는 주객이 조조된 겁니다. 미군과 국군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운이 빠지죠. 니네 나라 누가 지키냐고 도대체. 이러던 차에 월맹은 전세를 뒤집을 회심의 대규모 공세를 준비했으니 바로 1968년의 구정공세였습니다. 게릴라전으로는 결국 아무리 피해는 입혀도 이기지는 못해요. 결국은 전면전 다이다이를 따댑니다. 월남의 구정 일명 테트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을 합친 것과 같은 중요한 명절인데 요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월남과 월맹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휴전해요. 대충 그랬답니다. 이 해에도 구정이 되자 월남은 당연히 휴전이라 생각하고 김기태세를 해제하고 부어라 마셔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기회를 틈타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입시다. 이게 그 월남전 그 구정 공세 때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범례를 보시면 북베트남이고 베트콩이고 막 다 영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실제 남베트남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수도 사이공 근방이랑 미군과 국군이 이제 담당하던 해안지대 요 정도밖에는 남베트남 정부의 지배력이 못 미쳤어요. 나머지는 베트콩하고 월맹한테 넘어갔지 뭐. 1968년 당시 남베트남의 세력 판도는 수도 사이공 주변과 미군과 국군이 담당하는 해안지대를 빼고는 전부 다 뺏겼죠. 1964년에 수도 사이공 전방까지 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요. 그걸 간신히 몰아냈어요. 이후 4년 동안 미군과 국군이 남의 나라 전쟁을 지네 나라 전쟁인 것처럼
피똥 싸는 셈 치고 싸웠는데도 저 지경이 된 겁니다. 진짜. 지네 나라 누가 지키냐고 도대체.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정공세는 베트콩의 대패로 끝났습니다. 가세하기로 했던 월맹군의 공세가 너무 늦게 진행됐어요. 월맹군이 제대로 합세하기도 전에 베트콩이 미군과 국군의 파상 공세로 모조리 섬멸당했습니다. 물론 월맹군이 아예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이미 남베트남 영내에 들어와 있던 월맹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전사한 수천 수만 명의 그 사살된 공산군에는 반드시 월맹군 희생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콩이 완전히 그냥 전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공세에 나선 거라면은 월맹군의 그런 총동원된 공세는 타이밍을 놓친 거였죠. 그게 투톱으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됐을지 모릅니다. 이때 베트콩은 전사자만 4만 명, 포로 6천 명에 이르는 압도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부상자 등 합치면 1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문제는 이 전투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도자들과 간부진들이 괴멸당했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조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결국 베트콩은 월맹군 7만 명을 빌려다가 겨우 재편성을 했고 월맹군 장교들과 월맹 공산당원들이 파견되어 베트콩을 지휘했습니다. 이때부터 베트콩은 순수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아닌 월맹군이 옷만 바꿔 입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옛날에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폴란드 독립군의 봉기를 돕겠다고 약속해놓고 독일군에게 폴란드군이 전멸당할 때까지 방치한 후 뒤늦게 진입하여 폴란드와의 전투에서 지친 독일군을 손쉽게 쓸어내고 폴란드를 집어삼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들어와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이게 일부러 소련군의 꼼수 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때 소련군 보급선이 길어지고 전투 피로가 늘어나서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였다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구정공세에서 월맹군이 제대로 이제 참여하지 못한 것도 단순한 날짜 차고가 아니라 대충 그때 소련처럼 그렇게 꼼수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제 딱히 꼼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전력의 손실 때문에 맞춰서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월맹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 베트콩이 남베트남을 장악하고 자기들에게 대드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베트콩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군과 국군, 월남군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패였습니다. 왜냐?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한 전쟁이 전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수도 사이공까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터가 되고 미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참혹한 전쟁의 모습들이 특종의 눈이 먼 기레기들에 의해 여과없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뒷목 잡았던 겁니다. 결국 반전 여론이 어느 때보다 크게 솟았어요. 전쟁을 치르는 미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미군은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고려하게 됐죠. 전황의 좀 타결을 위해 월남군을 주력으로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영내로 진격해서 호치민 루트를 타격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월남군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월망군에게 대패하고 비난만 더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미국은 더 못해먹겠다고 이제 전쟁에서 발 빼기로 했어요. 북베트남을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멱살을 잡고 끄집어냈어요. 대대로 빨갱이들이 협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후달리기 때문에 협상하는 겁니다. 지들 유리할 때 협상하는 거 없어요. 빨갱이들은. 아시겠습니까?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 넷이서 강화협정을 맺었으니 이것이 바로 1973년의 파리 강화조약입니다. 여기에서 미군과 국군의 철수가 결정되고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월남과 월맹의 전쟁은 일단 심화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미군의 잔혹한 폭격으로 반병신이 된 월맹이 질질 끌려 나와 협상에 임했습니다. 월남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월맹 외무차관 하반 라우 및 150명의 공산당 주요 간부들을 사이공에 인질로 보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월맹의 항복이었어요. 결국 미군과 국군은 뿌듯한 승리감을 느끼며 베트남을 떠나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았어요. 완전히 너 알아 TV였다니까. 네? 너 알아. 다만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이제 미군과 국군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월남군은 휴전 1년 만에 벌어진 푸옥롱성 전투에서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던 두 개 군단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버렸고 마침내 월맹은 때가 되었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휴전 당시 1973년 휴전 당시의 남베트남 판도입니다. 보시면은 1968년 요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찾았죠, 땅을. 예. 진짜 5년 동안 미군과 국군이 피를 말리도록 싸워 이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월남의 90%를 정부가 지배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보시면 17도선에서 중부 월남까지 일자로 그 모든 영역이 베트콩의 세력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17도선부터 쫙 있잖아요. 월맹군은 말 그대로 밀고 내려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중부 월남 고원지대를 돌파해서 수도 사이공 부근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5년 월맹군은 적화 통일을 위한 최종 공세에 돌입했어요. 전쟁의 서막은 중부 월남의 반메투오트였습니다. 자, 반메투오트가 어디냐? 여기 보면 딱 중간 부분에 보면은 반메서트 막 돼 있는 거 있죠? 도시 이름 중에서 거기가 바로 반메투오트. 근데 군사 분계선 17도선이 여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냐? 아, 여기가 베트콩 영역이니까. 에이구, 깝깝하죠? 당시 중부 월남을 담당하던 1군단장 고황트룽 장군은 월남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졸전을 거듭하던 월남군과 정치에만 눈이 먼 똥별들과 달리 두각을 드러내던 인지였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을 차기 월남 대통령감으로도 점찍어 놨을 정도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남베트남 최고의 명장 고황트룽 장군은 판판이 깨지고 산산이 무너지던 월남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월맹군과 맞서서 승전보를 올리던 월남의 희망과 같은 용장이었습니다. 남베트남 5사단장 레 구엔비 장군, 그리고 남베트남 1군단장 고황트룽 장군 등등 진짜 월맹군하고 싸워서 정말 승리 보고를, 승전 보고를 올린 장군이 그렇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흐름이 바뀌었는데 장군 한 명이 뭐 어떻게 해요? 위로 17도선, 아래로 반메투오트에서 완전히 쌈 싸먹었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했어요 지금.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장교들은 군복 벗어던지고 도망쳤어. 피난민들이 거리에 넘쳐나서 부대의 기동을 가로막았어요. 총체적인 개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엔 반 티우 대통령은 우기가 오기 전에 중부 월남을 담당하던 군대를 사이공 일대로 싹 빼내서 수도 사이공 주변을 완전히 그냥 우주 방어 요새를 만들고 우기와 폭우로 월맹군의 진격이 둔화되어 전선이 소강 상태가 되면 반격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1군단의 상황이 어땠냐고. 전투하랴 혼란 수습하랴 정신이 없는 그 1군단에 철수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의도는 좋았겠지만 현장 입장에서는 미친 거였습니다. 미쳐버린 짓이라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부대는 개판이 되고 고황트룽 장군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은 바다로 철수했습니다. 남겨진 병력들은 자기 가족들만 챙겨 도망가거나 무장강도로 돌변하여 약탈을 하는 등 혼돈의 카오스가 됐죠. 그렇게 남베트남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부 고원지대는 월맹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17도선부터 반메투오트까지 싹 다 뺏긴 거예요. 미쳐버리죠. 1군단의 패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황트룽 장군의 패전은 월남 전역을 충격의 도안에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피난민들의 물결이 거리와 도로를 가득 메웠어요. 곳곳에서 월남군은 패퇴하여 밀리거나 항복했습니다. 반메투오트와 중부 고원지대가 함락되고 다낭이 함락될 때, 다낭이 어디냐? 여기요. 군사분계선 밑에 도시가 다낭인데 거기는 월남군과 미군의 주요 군항이었습니다. 군사기지, 해군기지였습니다. 이 다낭이 함락될 때 월남군 포로가 10만 명이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1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지원 물자와 수백 대의 전투기와 막대한 물자들이 노획됐어요. 차량들이 그대로 다 뺏겼습니다. 월남군 포로들이 월맹군 철모를 쓰고 편입돼서 운전병, 무전병, 전투병으로 합류했어요. 점령한 월남군의 공군기지에서 접수한 전투기로 북베트남 조종사들이 사이공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면서 점점점 득템하는 거지. 수도 사이공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수안록에서 수안록이 어디 보시면은 사이공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수안록 진짜 수도 코앞이죠. 예? 그 길목에서 월남군의 B급 부대였던 18사단이 이름도 18이에요. 월맹군 참모총장 반티엔둥 장군이 이끄는 4만의 군대를 5천명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18사단을 지휘하던 장군은 레민다오 준장인데 반나절이면 쓸려 나갈 것 같았는데 이 수완록 전투를 5천대 4만의 열세를 딛고 12일을 버텨내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레민다오 준장. 아까 고쾅 투릉 장군이 남베트남 최고의 명장이었다면 이 레민다오 장군은 남베트남 최후의 명장이었습니다. 남베트남판 황산벌 전투였던 수완록 전투를 승리로 이끈 숨겨진 용장이었죠. 이분은 수완록에서 철수한 후에 사이공 외곽의 비엔호아 공군기지 방어전을 지휘하다 결국 포로로 잡혀 17년간 전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끝내 전향하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수완록 전투 승리에 환호하는 월남군 18사단 병사들이죠. 이 전투에서 반티엔둥의 월맹군은 4만 명으로 5천 명을 상대해서 전사자만 6천 명, 탱크 37대를 잃는 참패를 당하고 12일 동안 진격이 틀어박혔습니다. 이것이 월남군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역사적인 흐름은 불보듯 뻔한 거였어요. 남침 44일 만에 남베트남 44개 성이 모두 떨어지고 수도 사이공은 함락되었습니다. 때강도로 변한 군인들의 약탈과 총질에 학을 뗀 시민들은 월맹군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시민들이 죄다 빨갱이라서 월맹군을 막 환영한 게 아니에요. 이 월남군 패잔병들이 완전히 미친놈들처럼 총질하고 약탈질을 하니까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구엔 반 티우 대통령은 도망갔어요. 후임으로는 두옹 반 민 장군 12년 전 1963년에 고딘디엠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인물이 마지막 월남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 9일 만에 월맹군은 사이공에 입성했고 대통령궁에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깃발을 걸었습니다. 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기로도 쓰이고 있는 공산 월맹의 국기입니다. 그런데 베트콩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국기는 좀 색깔이 달라요. 노란 별은 같은데 빨간색,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남베트남 대통령궁의 정문을 쳐부수고 들이닥치는 월맹군의 탱크에 걸려있는 깃발은 바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국기였습니다. 바로 공산 월맹의 깃발이 아니었어요. 이 유명한 사진이죠. 적화통일을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월맹으로서는 월남 민중들의 자발적인 저항이 괴뢰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그 모택동의 그 홍군, 모택동의 이제 그 홍군도 국공 합작 시절에는 그 빨간 그 오성홍기니 뭐 이런 거 안 쓰고 청천백일기랑 이제 청천백일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주저주저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남베트남 적화통일의 실상이에요. 여기서 좀 더 후일담을 얘기하자면 4.20이 떨어진 시점부터 베트콩 사단급 부대들이 임시혁명정부와는 어떤 협의도 없이 슬리슬쩍 해산됐습니다. 어느 순간 임시혁명정부의 군대가 월맹군과 통합되는 등 뭔가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서요. 그러나 월맹군 18개 사단이 4.20 전역을 물샐 틈 없이 봉쇄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미 저항할 능력 따위는 있을 리 없잖아요. 결국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월맹에 흡수되고 1977년에는 공식적으로 베트콩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해산되며 1979년까지 토사구팽으로 베트콩 및 종북 세력들이 숙청되었습니다.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자, 쇼킹할 만한 얘기인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저게 절반의 진실이에요. 절반의 진실. 흔히 이제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을 쓴 임시혁명정부 법무장관 튠 뉴탄의 증언과 베트남 수용소를 쓴 좌파 학생운동 지도자 도안 반 토아이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적화 통일 후 종북 세력 및 베트콩들이 대거 숙청당했다고 한 것 때문에 재교육 수용소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베트남 국민들이 학살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좀 내막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사실로 봐야 돼요. 사실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이라는 책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튠 유타는 적화 이후의 숙청을 일컬어 눈물의 숙청이라고 하지 피의 숙청이라고는 안 합니다. 이거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동지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투쟁과 혁명의 기록에서 오로지 월맹 공산당의 업적만을 기록하고 그간 있었던 베트콩과 남베트남 혁명가들의 공로와 위협은 마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스리슬쩍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 튠 유타는 완전히 뒷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베트콩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고 패고 하는 걸 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다? 아니 기껏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토사구팽할 수가 있어? 이런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에라이 니들끼리 다 해쳐버라 이 새끼들아. 바로 이런 시각인 거예요. 좀 다르죠? 어감이. 튠 유탄이 반티엔둥에게 우리 임시혁명정부의 군대는 모두 어디에 있어? 그 유명한 베트콩 1579 사단은 다 어디 갔단 말이야? 라고 묻자 반티엔둥이 뭐라 그랬냐? 군대는 이미 통합되었어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베트콩 군대는요 이미 베트콩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구정공세 이후에 베트콩은 이미 조직력이 거덜났어요. 월맹군을 옷을 바꿔 입히고 투입해서 빈자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그 월맹군들이 다시 원래 직책과 부대로 복귀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종전 당시에 베트콩 임시혁명정부 군대가 총 14만 명인데 그 중에 북베트남에서 빌려준 병력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콩 군대 둘 중에 한 명이 원래 월맹군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그 정도면은 중하급 실무 간부진들과 그런 지도급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그렇게 절반이 우르르 빠져버렸으면 부대 건재가 유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건재 유지가 안 되는 부대는 전투력이 없어요. 그렇게 절반이 순식간에 그냥 빠져나오고 남은 병력들은 중대 단위로 엮어서 월맹군에 이제 흡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숙청당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베트콩의 중하급 일선 간부들도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월맹군 장교들과 월맹 공산당 간부들이었어요. 당연히 전쟁 끝났으니 원래 직책으로 복귀한 것뿐이죠. 피해 숙청이 당연지사였던 타국의 공산정권의 사례에 비하면 월맹 공산당의 이 눈물의 숙청은 양반 중에 양반이고 신사 중에 신사였습니다. 월남 구정권과 베트콩 내부의 민족주의자, 비공산 계열 인사들 포함해서 숙청대 인원은 6만 5천 명 최대로 잡아 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10만 명도 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련, 중국, 캄보디아, 쿠바 등의 공산화 사례에 비교하면 정말 피를 적게 흘린 거였습니다. 흔히 공산 월맹의 재교육 수용소 모습이라며 수용소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모습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월맹군과 쿵 짝이 돼서 적화통일을 이루는 데 공을 세운 베트콩과 임시혁명정부의 수뇌부는 통일된 베트콩에서도 큼직한 감투를 얻어쓰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 살아남은 베트콩 주요 간부진 수뇌부들은 거의 다 사망연대를 보시면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80년대에 죽었고 거의 다 90년대, 2000년대에 죽었습니다. 특히 베트콩의 수계였던 구엔 후토라는 사람은 그런 공산 베트남 정권에서 부주석을 지냈고 국가주석 권한대행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통일 당시에 눈물의 숙청으로 지워졌던 공로들까지 다시 재평가되고 인정받았어요. 복구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역사에서 베트콩은 남베트남 해방군으로 호칭됩니다. 이 남베트남 해방군은 월맹군의 연합조직으로 베트남 적화통일에 공을 세운 이들로 명시되어 있죠. 월맹군이 더불어민주당이면 베트콩은 그러니까 남베트남 해방군은 정의당 정도 그런. 더군다나 그 당대도 인정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1977년에 베트콩과 임시혁명정부가 공식 해산된 후 모두 베트남 조국 전선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이 단체는 베트남 최대 정치 조직이에요. 베트남 공산당마저 이들과 합병됐습니다.
현재에도 베트남 국회 500석 중에 496석을 차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베트남 조국 전선의 로고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전신이 베트콩과 임시혁명정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 후 토사구 팽당한 종북 세력이라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베트콩과 임시혁명정부가 적화 통일 당대에는 밀렸다고 생각됐는데 결국 이 베트콩의 후손들인 베트남 조국 전선이 결국 베트남 공산당까지 먹어 삼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월맹 공산당은 국가적 정통성과 더불어 그나마 민중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쪽이었습니다. 월남을 우리나라에 월맹을 북괴에 비유하지만 이걸 월맹 공산당이 이 얘기 듣는다면 정말 기분 나빠할 거예요. 월맹 공산당 리더들인 호치민, 판반동, 보구엔 지압 이런 사람들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비유한다면 베트남 국민들이 좀 화를 낼 거예요. 월맹 공산당은 단순히 적화통일하여 자기들의 권력을 쥐자는 생각으로 그 기나긴 전쟁을 치른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만이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번영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통일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웃기거든. 제대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해보니까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쓰고 나라는 거지가 돼요. 굶주리고 답이 안 나오는 가난으로 완전히 비렁뱅이 시세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맹 공산당의 리더들이 뭘 선택했어요? 자기들이 금과 옥조로 지켜온 이념과 체제를 과감히 선회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개혁개방 정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도이모이 정책이죠. 적화통일 후 불과 11년 만인 1986년에 이 도이모이 정책이 추진됐죠. 6년 후인 92년에 우리나라와 수교했고 3년 후인 95년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과감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 베트남의 일상 모습은 과거 자신들이 적화통일로 패망시켰던 그 남베트남과 비슷하게 됐어요. 국민들의 생활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평생 추구해오고 피를 흘려 관철시켰던 그 이념과 제도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과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웠던 한국과 미국의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을 했던 게 우리가 말하는 적화통일의 주역 월맹 공산당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이념과 제도와 자존심까지 버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백수십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게 하면서 지근지근 밟았던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앞에 개처럼 엎드려서 빌었다니까. 도와달라고. 북괴 3대 돼지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월맹 공산당이. 비슷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어떻게 했어요? 300만 인민이 굶어 죽는데도 고난의 행군을 운운하면서 개혁개방 안 했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월맹 공산당이 얼마나 개념인들입니까 진짜. 아휴, 애초부터 정통성이 있던 정권이었어요. 정통성이 없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통일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념대로 통치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이념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념과 반대되는 그 제도와 룰을 받아들이고 한때 적이었던 나라들에게까지 정말 파리처럼 빌고 개처럼 조아리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국민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겠어요? 이런 월맹이 공산주의를 신봉했다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란 말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했으면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월맹 이꼬르 북한 이거 굉장히 실수죠. 어째 보면. 그럼 어디 월남과 한국은 적절하냐? 아니요. 국가적 정통성과 국민들의 소속감 차원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월남과 맞짱뜰 레벨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래도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돈만 주면 핵시설 설계도도 훔쳐다주는 북한에 비하면 정말 청렴결백합니다. 우리의 군 또한 미군을 등에 업고 요행수로 간신히 붙여먹는 그런 괴뢰군이 아니에요. 6.25 전쟁 때부터 치열한 혈전으로 나라를 지켜낸 강군이고 아시아에서는 무적, 세계적으로도 수익권 안에 드는 우수한 군대입니다. 비싼 장비 믿고 정신은 썩어 빠진 그런 당나라 군대도 아니요. 장비만큼이나 정신적 대비태세도 당시의 월남군과 비교할 수 없는 강군입니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빠르다고요? 연평 해전에서 전사한 박동혁 병장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영전에 가서 요즘 것들 군기 빠르다 소리 한번 해봐요.
당시의 남베트남은 정부는 부정부패, 군대는 휘청휘청,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 정말 총체적 부실의 트리플 악사를 달성했습니다. 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국민 복지는 팽개치고 정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집권층, 무사 안일과 부패만을 일삼는 공무원들, 전선에서 싸우는 걸 외면하고 정치에만 치밀 질질 흘리고 있는 군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자마자 상관없다면 허랑방탕한 국민이라는 그 네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정권 다툼에 골몰해도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건재해 있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3년여 가까이 광화문, 동아면세점, 시청 앞, 대학문 앞을 메우고 있는 그 태극기 국민들이 있는 것만 봐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철밥통의 복지부동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합니다. 변방의 군인들은 북괴군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도 놓칠세라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국민들은 아무리 좌파 우파로 나뉘어 옥신각신 하고 있어도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김정은 개새끼를 외치고 있으니 1975년에 남베트남이 대한민국 절반만 닮았어도 지금쯤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오히려 위에 언급한 네 박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괴에 적용하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따위는 아예 건국 당시부터 관심이 없던 북괴 정권입니다.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고 집권 5년 만에 장군만 100명을 골라서 죽여버린 김정은에게 국가 안보라는 거 무슨 의미예요? 전선에서 싸우는 거랑 정치에 관심을 가질 틈도 없습니다. 하루 밥 3끼도 못 먹어요. 군사훈련을커녕 각종 토목공사와 노역에 끌려나가 삽질 곡괭이질에 여념이 없는 북괴군 장병들과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잘 보여 목숨 부지할까만 관심 있는 장령들. 장령은 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달러만 쥐어주면 동무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손을 비비는 북한의 당정 간부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루 해가 넘어가고 수천 수만 명씩 북한을 탈출하는 인민들 봐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이 패망 당시에 남베트남과 더욱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군대도요, 그때 월남군을 국군보다는 북괴군에 비교하는 게 더욱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월남군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죽어간 최신식 군사장비들을 대거 보유해서 일시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월남군의 총병력은 110만 명, 탱크 600대, 장갑차 1200대, 항공기 1270대, 헬리콥터 500대 등의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월맹군의 총병력은 100만 명, 탱크, 장갑차 600대, 항공기 442대. 굉장히 빈약하죠? 대개 이 당시에 월남 공군력이 세계 4위라 그러는데 어림택도 소리입니다. 헬리콥터까지 포함한 전체 항공기 보유 대수가 세계 4위라는 의미죠. 당연히 현대 공중전의 주력인 제트 전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월남 공군의 항공기 대부분이 수송기와 대지 공격용 공격기, 폭격기, 건십 내지 헬리콥터입니다. 공격기와 폭격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격기는 기관총을 쏘는 비행기예요. 제트기는 휴전 당시까지 FOA 전투기 19대, 190대 아니에요. 19대. 예? 휴전하면서 미군의 장비들을 넘겨받은 후에야 F5 전투기 160대를 갖췄죠. 그 정도로도 공군력 세계 4위는 어림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월남군이 압도적으로 강해 보이는데 숫자에 속지 마세요. 꽃군인, 유령군인 해서 병적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장성들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나 공장 가서 일하는 병사들이 10만 명이었습니다. 병사 부모가 지휘관에게 뇌물 써서 아들을 귀가시키고 지휘관은 서류를 허위로 써서 그 병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속여요. 그 병사 앞으로 나온 군수품을 빼돌려 팔아먹는 비리는 애교스러운 거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월남군 110만 명은 정규군 58만, 지방군 52만인데 주력이 정규군 58만입니다. 패망 후에 월남 정규군을 월맹군에 편입시키려고 보니까 58만 명 중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병력은 23만 명뿐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상 110만 대군이지 실제로 전선에 투입돼서 근무하고 있는 병력은 50만일지 30만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현재 북괴군이 말이 120만 대군이지. 영양 실제로 전투가 안 되는 영실동무 40만 명 빼고 열애 빼고 절에 빼고 하면 실제 전투 가능한 병력이 농담 안 하고 120만 명 중에 6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전혀 모를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쿠데타가 빈발하고 단결이란 게 없었던 월남군의 모습도 국군보다 북괴군입니다. 우리 군은 1961년 박정희 장군에 의한 5.16 군사혁명, 이후 1979년 전두환 장군에 의한 12.12 군사정변 외에 아군과의 무력 다툼이 없었죠. 헌데 북괴군은 1955년 강동정치학원 유격대 숙청, 56년 8월 종파사건, 연안파 소련파 군부 숙청, 67년 갑산파 숙청에 따른 군부 숙청, 76년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 빨치산파 계열 군부 숙청, 92년 푸른제 군사아카데미 사건으로 소련 유학파 장교들 대거 숙청, 96년 함경북도 조든 북괴군 육군단 반란, 그리고 북괴군 조종사들의 김정일 관저 폭격 시도 적발 등 어마어마한 내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북괴군과 북괴군이 맞짱을 뜬 게 꽤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조종사들의 김정일 관저 폭격 시도는 마치 월남 공군 조종사가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북베트남으로 넘어간 걸 연상케 합니다. 참고로 그 조종사는 원래 월맹군에 포섭되었던 첩자였습니다. 병력만 아니라 장비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의 최신 장비들을 월남에 대거 양도하면서 그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할 예산은 10원 한 푼 지원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미국 탓하면 안 돼요. 그 비싼 무기들을 한 푼도 안 받고 그저 넘겨줬는데 무기들을 굴릴 돈까지 내놓으라는 거는 미친 겁니다. 미친 거죠. 털도 안 벗고 날라먹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뜯어 불 피우고 깃털 뽑아 글씨 쓰는 실로 호구 중에 상호구 취급이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무기들을 공여받았으면 무기를 운용할 예산은 본인들이 국방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했어야지. 그 정도 머가리도 월남 정부는 안 굴러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귀중한 최신 장비들이 시간이 갈수록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렸는데 여기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맹군 및 베트콩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3년 이래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원조 아래 전쟁을 치르며 미군의 전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하다 보니 어떻게 됐나? 자기들이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한 개 분대의 베트콩을 상대하는데도 포병과 전투기로 폭격을 하고 헬리콥터로 이동하여 전과를 확인하는 식의 전투를 했습니다. 산악지역 기동은 헬리콥터 없으면 하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이런 식의 전투는 천조국인 미국 정도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 마구 퍼다주는 쇼미더머니 지원을 받으며 해왔으나 미국이 철수하고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작 자기들의 실정과 지형에 맞는 전략 전술을 개발했어야지. 그걸 미국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 원숭이 꽃신같이 돼버렸다니까. 그 지원이 끊기자 멘붕이 된 겁니다. 예? 맨날 쇼미더머니 치트키 써가면서 스타크래프트 이기는 놈들, 컴퓨터랑 시합할 때 치트키 써가면서 이기는 놈들 지들이 잘하는 줄 알지. 그러다가 이제 배틀넷 같은 데 가서 치트키 없이 하다가는 멘붕 된다니까. 결국 전투기와 헬리콥터, 탱크, 장갑차 대포들은 연료와 부품이 없어서 수리와 보충이 안 돼요. 탄약도 고갈됐습니다. 전투를 할 때 포탄을 한 발 한 발 세가면서 쏘는 지경이 됐다니까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 월남군의 포대가 포대라는 건 포병 중대입니다. 이게 전투 한 번에 포탄 100발 쏘던 게 미군 철수 후에는 3발도 겨우 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투기 몇 대, 헬리콥터 몇 대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1975년 패망 당시의 월남군은 변변히 그 장비 제대로 가동도 못 시켜보고 멸망했던 거예요. 육군 장비의 45%, 해군 함정의 70%, 공군 항공기의 65%가 사용 불가 상태, 총 전력 통계에서 덜어내야 되는 나머지 장비들도 연료와 부품, 탄약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이 될지 의심스러운 게 북괴군의 현 상황입니다. 패망 당시의 월남군과 너무 비슷한 상태죠.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우리가 월남의 적화통일을 단지 종북세를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월남의 패망을 종북세를 탓이라고만 하면 앞에서 언급된 월남 정부와 군과 국민들의 그 모든 실정과 실수는 모조리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월남의 패망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만 할 교훈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서 내 나라 내 국가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애국심과 안보관 국가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실정을 하거나 부패하는지 잘 감시하여 표로 심판해야 하고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주민 소환으로 축출해야 돼요.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합니다. 우리 군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그들이 사기 충천하여 국방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내 나라를 붉은 역도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월남 패망의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44년 전 1975년 4월 9일 수안록 전투에 출전했던 월남 18사단 5천의 병사들은 이미 월맹 공산군이 17도선을 넘어 나라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켰고 수도 420이 함락 직전에 이르러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갔음을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아군들이 장군과 장교들은 도망치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멸되었음을 뻔히 알고 있어요. 또한 자기들의 눈앞에는 공산군의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4만여 명의 최정예 부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고 5천명으로 4만 명에게 돌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을 막아내며 승전보를 전했죠. 그때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나라 망한다고 땅을 치며 한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44년 전의 월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지지도 패망하지도 적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뭘 믿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당신을 믿고 또한 이 방송을 하는 저를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거리를 가득 메우는 태극기 국민들의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한 국회와 연단에서 목숨을 걸고 이런 좌파들의 악법과 맞서 싸우는 그런 애국 정치인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총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